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이 문재인 정권 이거 다 정말 이거 5년 동안 나라를 거덜냈다. 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 이 사기 전문 집단꾼들이 정권에 있었어요. 문재인서부터 시작해갖고 문재인 사기꾼이죠. 이 김정수 사기꾼이죠. 심지어 홍남기까지도 사기를 쳤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통계 조작하면은요. 부동산,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고용, 여기에 대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탈탈 털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 국가 장기 재정 규모, 요거 전망치, 요거를 감사원에서 털었는데, 털고 보니까 이 국가 장기 재정 전망까지도 전부 사기를 쳤어요. 조작을 했습니다. 수치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부채 규모가 그 이전 정부까지 쭉, 문재인 정권 이전 정부까지 국가 부채 규모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600조에 한 70% 정도 되는 400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1000조가 넘었잖아요. 이제 왜 1000조가 넘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매 5년마다 기재부가 장기 재정 전망, 그러니까 2020년도 40년 후 2060년도에 장기 재정 전망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국가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이 세출도 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지표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IMF마저도 이거 수상해, 이거 너희들 조작했지,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직원들이 또 강력히 반발했는데 홍남기가 총대를 메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는 안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 법규 싹 다 뜯어보자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정권 코드에 맞게 국가 정책을 갖다가 다 뜯어보자-갖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고위공직자들. 그 바람에 홍남기가 얼마나 기재부 장관을 오래 해먹었어요. 왜? 사기치려니까. 홍남기 잘라버리면 금방 내 탄로 나잖아요. 요거 국민 혈세로 먹고 사는 인간이 홍남기 아니에요? 이게 전문 어공이거든요. 늙공이거든요. 늙공마저도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 조치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요, 지금 안민석이가 이거 쇼하고 있어요. 안민석이도 쇼 아주 웃겨요. 한마디로 지금 안민석이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유라잖아요. 최소원 씨. 이거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이게 최근에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재판 끝나고 나갈 때, 당연히 안민석 같은 게 이게 인간이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오선이나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방청석 중에 일부가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늘 재판에 나와서, 나 이거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나 신변 좀 보호해줘. 아니, 법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안민석 같은 이것도 사기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변 보호해서 되겠어요?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안 했는데, 요거 불허하십시오. 이거 혼나야 돼요. 뭘로 혼나야 돼? 공포심이라도 느끼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원 씨 얼마나 사기를 쳐먹었어요. 300조의 재산이 이룬다는 등등. 그래서 국회의 면책특권도 차제 말이죠. 대대적으로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면책특권도. 제일 대표적인 게 김의겸 같은 인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이 되면 김정숙이 타지마할이 몰래 간 게 맞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에 계속했는데요. 이제는 박수영 의원이 계속 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시간이 되면 요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좀 수치가 나오고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은요,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5년마다 이 정부 차원에서요, 국가 장기 재정 전망치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하게 돼 있는 재정 전망치는 2060년도의 국가 채물 비율 전망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요 예측치를 발표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말이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국가 부채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국가 재정 상태가 빠지고, 이거 국가가 디폴트를 되는 거가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7월 8일 날 문재인 주재 회의에서
이 홍남기가 보고를 했어요. 2020년 7월 8일 날 홍남기가 보고했는데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 문재인이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거 신경 좀 써서 잘 좀 관리해.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싹 다, 이 말하자면 국가 이 부채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까지도 바꾸도록 홍남기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보면은요, 한 129.6%에서 153% 정도 채무 비율이 그 정도로 될 텐데, 요거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는 어떻게 했느냐? 사기쳐갖고 발표한 비율은요, 자, 60%대에서 80%대로 줄이도록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64에서 81이 될 것이다. 요렇게 가짜로 발표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기재부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러면 큰일 난다 했는데 그냥 밀어붙여 딱 하는 바람에 밀어붙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예산, 우리 이제 국회에 이제 예산 정책처가 있잖아요. 예산 정책처가 2020년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206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158.7이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 발표는 64에서 81 밖에 안 돼요. 절반. 예산처에서 예산정책처 국회가 발표한 것은 158.7. 요게 딱 공개가 되니까 IMF조차 여기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IMF조차. 그래서 IMF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말이죠. 이거 수상하다. IMF도 대한민국 경제 이 엘리트들 못지않게 아주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 가 있는데 요거 전부 팔로우하면서 각 나라별 이 국가 이 재정 상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요거를 IMF가 제대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게 이제 알려졌게 됐고요. 그럼 IMF에서만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느냐? 당시 추경호가 이 기재의 위원이었어요. 기재의 소속 우리 국민의 의원. 자, 그때 추경호도요. 이거 기재부가 마술 부리고 있네. 인위적으로 찌끄러뜨려서 80%가 나오게끔 했구만. 자, 요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래 제대로 계산하면 129.6에서 153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4에서 81로 뜯어 고쳤다. 예. 자, 그래서 요 뜯어 고치게 된 계기는 2020년도 7월 8일 날 이 문재인이가 주재한 회의에서 딱 이거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 채무 전망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는 외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문재인이가 놀라갖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신경 써 달라. 요렇게 문재인이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홍 부총리가 말이죠. 홍남기가 국가 채무비율 129%는 국민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 이거를 갖다가 두 자릿수로 뜯어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보통 이 선진국들은 이거를 어떻게 재정전망 추계 방식을 쓰고 있냐면요. 재량지출 증가율하고 경제성장률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재량지출이요. 지출이 재량지출. 이거는 국방비라든가 사회간접자본 같이 정부가 필요시 지출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라고 하고요. 의무지출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재량지출하고 경제성장률을 연동하는데 이 홍남기는 뭐라고 지시했느냐. 요 방식. 선국지출에 하는 이 방식을 버리고 총지출 증가율하고 경제성장률을 연동시켜라. 총지출은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의 경제가 3% 성장하면 그 해 정부 총지출, 즉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친 것도 3%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정부 부채 규모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는 돈이 작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 이제 홍남기가 이 하라는 이 방식대로 따지면은 2020년도에는 GDP 대비 재량 지출이 16.3였는데 2060년도가 되면요 5.81로 줄어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 이 기능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요거를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건 전례가 없다. 이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반발이 나왔지만은 왜 불가능하냐? 이러면서 결국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고려했지만, 적용을 고려했지만은, 정책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뭐, 형사조치는 안 하고, 인사혁신제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로, 채용하지 않도록, 요렇게만 했다고 하고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재부 관리들은 그냥 뭐 주의 환기 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솜방망이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제 방신이 아니냐. 왜? IMF에서조차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말이죠. 요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YS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이제 IMF 사건 터진 거, 이거 전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 영장 갔다 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요거 말이죠. 요거 특검에 넘기든가 아니면은 아무리 정책상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의도적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왜? 이 국가 재정, 이 부채 비율을 산정하는 기존의 선국 방식,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이 방식까지도 바꿔 가지고 부채를 의도적으로 절반으로 줄인 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 보정도 필요하긴 했지만은 일부 수치에서는요, 무려 298%까지 부채가 치솟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영창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이 감사원 감사보다도 더 강하게 요 내막을 다 뜯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왜 그러느냐. 요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앞으로도 지금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런 시민단체, 이런 데서 철저하게 이거를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요. 기존의 기재부 실무진들의 업무용 PC하고 휴대전화, 이런 거를 포렌식해 봤더니 실무진끼리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IMF가 우리가 조작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비판했구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IMF가 2020년도 9월 보고서에 보면은요, 한국 정부의 전망은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 예, 조정을 가고 있는 게 뒤들이 장난쳤다 이거죠. 조작했다 이거죠. 정부의 이전 기준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200에서 220%까지 증가한다. 요렇게 IMF가 이 왜곡 상황을 다 지적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 이거는 이 김정숙이 해외 간 것보다도 더 창피한 얘기가 아니냐. 관광한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G10 국가에 속하는데 이게 통계 조작을 해서 국가 부채 규모를 줄여갖고 저들 멋대로 예산을 낭비한 거, 포퓰리즘 정책을 쓴 거, 요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시민단체 여러분들 고발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안민석이 이것도 쇼하고 있어요, 지금. 왜? 쇼해가지고, 왜냐면 이거 무슨 종이컵이라도 하나 날라올 게 두려워가지고 쇼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재판 준비일이 열렸습니다. 예, 오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여기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예, 지난 4월 25일 날 요청한 걸로 오늘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 지난번 재판할 때 상당히 불미스러움이 있었다. 요것 때문에 이거를 예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이 오면은요, 이 관련 협의회를 연대요.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갖고, 이게 신변보호 요청 인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동행하고, 그리고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들하고 본리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지난 4월 23일 날 이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끝날 때 방청객이 법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안민석이한테 너 숨 쉬는 건 진짜야? 따져보면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 직원들이 나서서 이 방청객을 제지한 후에야 법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 재판부가 지금 현재 이재현 판사인데 요거 8월 안에 끝나기도 어렵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8월 말 이후에 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후임 판사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 6월 18일 날 최서원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규태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재판을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민석이 뭐 일일이 인용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온갖 방송, 라디오, 뭐 국회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 자기가 다 조사해 보니까 독일 검찰에서 조사했더니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무려 300조 원이나 달한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돈을 빼돌린 기업만 독일에서도 수백 개에 달한다. 이거를 독일 검찰이 확인했다. 예. 그리고 또 로키드 마틴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 예. 요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최소원 씨가 로키드 마틴 측에다가 무기 계획을 전부 몰아줬다. 그리고 스위스 비밀과제에 입금된 기업의 돈이 결국은 이 최소원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숱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 최소원 씨가 2019년도 9월에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이 고소 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작년 11월 달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독일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이런 방송이라든가 라디오에 나와서 최 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면서 허위 사실을 반복했다. 명예훼손이 맞다. 이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안민석이는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느냐? 공익적 목적에 의한 발언이었다. 전 국민적 열방을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아주 감쪽같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한 말씀만 드리면 되니까요. 결국은 오늘이요. 이 지금 현재 문화일보 단독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문체부에서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7명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타지마을 갈 때는 딱 2명만, 그러니까 도정환 장관하고 비서만 이 김정숙이를 수행했고 나머지 5명은요. 타지마을을 가지 않고 일반 민간 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귀국했습니다. 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대통령 부인의 공식 영부인 외교야? 아니 어떻게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미리 한국에 귀국합니까?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예. 왜 그래요? 이게 개인이 놀러 가니까 5명씩이나 가갖고 예산 더 쓸 필요가 없다. 만약에 5명, 7명이 다 따라가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럼 문체부로 또 이제 화근이 밀려온다. 이러니까 야 5명 너희들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이건 공무원 생활 안 해봤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요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지마을 가기 전에 그냥 민항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자,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동행한 사람은 도정환 장관하고 장관의 비서 딱 2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공식 대표단에 속한 공식 일정이 아니다. 요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 대표단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을 방문 일정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어요. 그냥 타지마을 직전까지 방문 내용만 김정숙 사진하고 같이 작성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몰래 관광관계 여기 대목에서도 맞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안 따라간 거, 이 공직자들이 안 따라간 거. 그러니까 계약서도 바꾸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타지마을 가니까 출장 비용이 2억 1690만에서 2억 3670만으로 늘어났잖아요. 유류비가 추가 운항 비용이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반드시 특검법을 통해서 샅샅이 이 비리를 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이가 얼마나 뻔뻔하느냐? 이 식사 비용, 요거를 문제시한 사람들을 전부 이거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제대로 특검하십시오. 지금 윤상현이가 한 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거 받아들이면은, 이거 하면은 추진하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 이 특검하는 거 말이 안 돼. 요거가, 지금 말이 되는 거 하나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정치 공세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는 정치 공세로 맞받아쳐야 되죠. 국민의힘 한심해요. 이걸 보면 참. 아니 깡패는 깡패가 쓰는 방식으로 깡패의 공격을 막아내야지 양반처럼 쌈도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막아내면 마저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듣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